인터미션의 첫 번째 순서는 키워드 분석입니다. 저희가 각각 의견별로 키워드를 뽑아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키워드 알파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알파고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최근 정부에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올해 안에 무슨 1위를 하겠다고 하던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좋으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과학 정책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인공지능에 투자했다간 또 관심이 사라져서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대학원생입니다. 학계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대학원생들의 처우에 대한 법률적 개선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논문 대필, 지도교수의 인건비 및 연구비 횡령, 성추행, 학문 학과와 관계없는 일에 대학원생을 동원하는 일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 보조 인력을 위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장학금 눌러보겠습니다. 이공계 분야가 아닌 다른 곳에 진학한다고 하여 장학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이공계 분야로 유인하는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공계 분야에 왜 학생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하고 현재 이공계 분야의 문제점들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정책입니다. 현장의 과학자들, 공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견 수렴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른 분은 이공계 대학생의 인권 및 노동자로서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대 총선에 나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이러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여의도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접수된 모든 의견, 그리고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의 모든 의견은 이 자리에 참석한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토론이 끝나고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 순서는 여론 평양계인데요. 이공계 대학생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를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카이스트 신문 김혜령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신문에서 이공계 표심에 대해 흥미로운 조사를 하신 적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말 카이스트 신문은 학내 구성원 510명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한 정치 지표 조사를 벌였습니다. 구성원 398명이 조사에 응해 응답률은 78%를 기록했습니다. 면접 조사다 보니 응답률이 높았네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과학기술 분야 공약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습니다. 선택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이 34.4%,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의견이 37.4%로 나타났습니다. 3명 중 1명은 과학기술 공약을 염두에 두고 지지 후보를 결정한다고 답변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네,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수도권 출신 응답자들은 과학기술 공약에 영향이 없었다는 의견이 확연히 높았지만 그 외 지역에서 모두 과학기술 공약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뤘습니다. 특히 대전 충청 지역은 응답자의 53.1%가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지역은 여러 정책 분야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바로 과학기술 공약이다 라고 밝힌 응답이 15.6%나 됐습니다. 이는 복지, 교육과 정치 쇄신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결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신문의 조사 결과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지 후보 결정 행태가 과연 실제 표심으로 이어질지도 김혜령 기자가 알아봤다고요? 네, 과학기술인들이 어느 정당에 투표했는지는 비밀 선거의 원칙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전 유성구의 선거 결과가 그 표심을 가장 근접하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성구는 과학기술 인력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22%이며 이 지역에 위치한 대덕 연구단지에만 6만 3천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성구의 선거인 수가 약 24만 명임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인의 비중이 높은 도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여러 지역구 중에서 과학기술인의 표심이 대변되는 그런 지역구라는 건데요. 역대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 2000년 이후 치러진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요.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투표 형태가 나타나지는 않고
미리 정당도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시면요.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이 35%의 지지를 얻어 가까스로 당선된 이후로 자민련, 민주당, 열린우리당,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당, 가장 최근에 새정치연합까지 특정 정당에 묻지마식 투표를 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요. 당선자의 득표율이 30%에서 50%로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또 미리 정해진 승자가 없는 만큼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과학기술 공약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이스트 구성원의 정치 판단 기준에서 시작해 과학기술 도시인 유성구의 역대 탄생까지 알아봤습니다. 김혜령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SNS 참여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보면서 실시간 채팅, 유튜브의 오른쪽에 있는 실시간 채팅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를 검색해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취합하여 저희가 전달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터미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민심 중계차인데요. 이공계 대학생들이 양질의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 정책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한 후보자들 역시 당선이 되셔서 국회에 들어간다면 아쉽게 당선이 안 되더라도 과학기술 입법에 있어서 각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시라 생각됩니다. 토론이 열리고 있는 이곳 카이스트 캠퍼스에는 이러한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는 대학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주 아나운서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현장의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나와 있는 곳은 카이스트의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이 위치하고 있는 한 건물인데요. 지난 2008년에 신설된 이곳은 과학기술 정책을 제대로 설계하고 또 실현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말씀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 대학원에선 크게 두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을 위한 정책, 그리고 정책을 위한 과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학을 위한 정책에서는 과학기술자, 또 더 나은 과학기술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또 정책을 위한 과학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어떤 과학기술적 주안점이 필요한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책 연구자로서 국회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입법을 할 때 개정해야 되거나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가장 후회스러울 때는 정부에서 어떤 큰 일이 터질 때마다 되게 단기적 어떤 땜지식 처방을 내놓을 때 그럴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되게 큰 사건으로 나왔을 때도 한국식 AI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학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 좋은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걸 모두 알고 계실 텐데 또 이게 그렇게 단기실 처방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또 문제가 되는 점은 그렇게 단기실 처방이 지금까지 있던 연구나 아니면 어떤 대책들을 모두 다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가장 안타깝지 않은가 싶은데 앞으로 이제 정책을 만드실 분들께서는 그런 점을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공계 대학생 토론회는 여러 대학교의 학부와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많은 곳에서 각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서 영상을 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일전부터 실제로 국회에 이공계 출신으로서 국회에 입성을 해가지고 진출하신 국회의원분들은 정말 많았어요. 근데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공계 출신들이 혹은 이공계인들이 근본적으로 정치권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공계 출신을 뽑아서 국회에 보낸다는 거기에만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공계인들이 왜 도대체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그들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지 거기에부터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최근 알파고 사례를 보더라도 알파고 같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정부는 혹은 정책계에서 뒤쫓아가는 형태의 정책들을 발표했는데요. 더 이상 트렌드에 쫓아가지 말고 우리나라가 먼저 어떤 것이 트렌드가 될지 분석을 하고 이것을 위한 연구 R&D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조금 발빠른 대처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복도 보시면은 이렇게 실험 기기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안 내부에 위치해야 될 그럴 물품들이 이렇게 밖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공간적으로 너무 부족한 지금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놓게 되는 건데, 이렇게 내놓게 되면 솔직히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나 어떤 다른 위급한 상황에서 이게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위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공계 사람들은 좀 더 공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인식하고 좀 더 학교에다가 어느 정도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연구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게 미래를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게 아닐까. 이제 공학이나 이런 쪽은 어쨌든 수익이나 이익이 창출되는 과나 학문이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자연과학은 그런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정부 외에는 다른 데 투자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자연과학이라는 게 사실 당장은 이익이 안 되고 성과가 뭐 5년, 10년 동안에도 안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장기간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단기간의 결과가 아니라 장기간을 바라봐서 당장의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최근에 K알파고 등등처럼 이제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정치권 의원님들께서 급하게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뭘 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부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던가 여러 사업이라든가 그런 예산의 적절성을 잘 고려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공계 대학생들이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정치인들과의 미팅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원님, 이공계 학부생들이 대학원을 갈 때 대학원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다양한 대학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조금 더 알기 쉽게 도와주세요. 역시. 지금까지 현장의 목소리 민심중계차 박윤주였습니다. 예, 바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시작해 주십시오. 저희들 뭐 아시다시피 저는 출연연구원에서 89년부터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많은 부분을 노조 활동을 통해서 또 해왔고요. 가장 주되게 이제 관심을 두었던 것이 결국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제가 정의당 이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습니다만은 뭐 당락을 떠나서 뭐 당선된다는 자신감을 끼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이후도 어쨌든 이 문제, 과학기술 정책을 바로잡는 문제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또 우리 이제 우리가 같이 저도 고민하고 또 제가 소속돼 있는 공공연구노조 우리 많은 또 정책 활동가들이 이번 선거만 갖고도 이렇게 이제 두꺼운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본에서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오늘 원래 약간이라도 배포하려고 그랬더니 선거법 문제로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만 드립니다. 이걸 이제 앞으로 저희는 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온 것이죠. 큰 중심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정책은 관료들의 탁상에서 머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영진들, 전략가들 모두 현장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출연연 정책이든 전체 과학기술 정책이든 또 우리 학생들의 대학원 세대가 문제, 오늘 얘기됐던 몇 가지 문제들만 보더라도 결국 그 주체, 즉 연구소 같으면 연구원들, 대학원 같으면 대학원생들, 이런 주체들의 의사나 판단은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위에서 내려꽂는 하향식 정책 일변도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실패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전부터 벌써 20년 전부터 출연연 현장에서 우리 과학기술자들은 노조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과학기술 정책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들이 지목하고 있는 문제는 결국은 비전문가들에 의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결정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하는 각 부처들의 이기적인 헤게모니 다툼이라든가 예산 확보 경쟁, 또 실효성 없는 이제 R&D 사업의 이 정책 성과가 계속 저하되는 부분, 과학기술대에 대한 불신, 그리고 R&D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미흡한 부분, 이런 측면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온 것을 우리는 이제 계속 경험해왔고, 그것을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 끊어내고 어떻게 과학기술 정책을 올바로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나름 집대성한 것은 24개 의제하고 7개의 정치적 실천 방향을 우리는 설정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스크린에서 한번 쭉 보시는데 학생, 특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한테 관심 있는 것은 그것을 중심으로 소개를 할 텐데, 그래도 앞쪽에 크게 저희가 봐야 하는 것은 국가 R&D 거버넌스 개혁입니다. R&D 시스템을 연구개발 행정체제를 어떻게 갖춰갈 것이냐.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총리실 하나 연구정책처를 설치하자는 거 하고, 거기에 R&D 예산과 조직을 집중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전 19대 국회도 우리가 노력하다 결국 안 됐는데 국회 산하에 기술평가국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자. 국회 입장에서, 즉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R&D 정책을 들여다보고 평가하고 또 개선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요. 저는 14, 15, 16을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데, 연구윤리 강화, 앞서 많은 정책을 일단 또 다른 기회에 소개하기로 하고,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5분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예. 아까 제가 했던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아쉽지만 마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표해주신 이성우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 네. 전으로 넘기셨어요. 네, 저희 새누리당은 총 합쳐서 12개의 아이템으로 저희 과학기술 정책 미래성장 동력에 대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1번부터 12번까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R&D에 관한 것, 제도에 관한 것,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논했던 안정적인 연구자들의 연구 환경,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5분이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기업 중심의 R&D, 제가 이 4년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했었는데요. 대기업 중심의 이건 아니다. 중견기업이 중요하다 해서 우리 풀뿌리 R&D에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 우리가 이 지식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요 특허 공제제도 보험을 넣는 것과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벤처 활성화해서 법적 기반, 우리 벤처는 우리 기술하고 다지만 법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마련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이 우리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의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이 벤처 중소 중견기업이 나라의 거의 산업을 많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제대로 뭔가 산업화를 하려면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1만 개의 중소기업 육성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팔로 우리 가장 약한 게 마케팅 영업이에요. 기술하고 자금하고 영업 이게 세 개가 우리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3대 요소인데 이런 판매를 우리가 코트라나 코이카나 해외 수출이나 모든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거, 법 제도화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소벤처기업, 거래소, 자금 조달. 그래서 1년에 뭐 6천억 많은 우리 19조의 R&D 예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규제를 완화하고 각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각 시도마다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뭐 청년 벤처밸리 아까 우리 대전의 유성구 보니까 한나라당은 2006년, 2007년밖에 없고 거기가 뭐 민주당이고 그렇던데요. 이 집권 여당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우리 가장 중요한 거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창조경신 센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 산업구조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19대 성장 동력, 그다음 5대 부가가치 이제 그다음에 초혁신 분야, 뇌, 우주, 플라즈마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재난 그리고 안보 우리 뭐 계속 제가 위성 전공입니다만은 계속 뭐 협박하잖아요. 우리 뭐 안보국 안 되면 말짱 우리말로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삶의 질을 기반으로 한 이 19대 성장 동력 분야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집중 육성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고부가 가치, 뭐 요새 탄소 전지 많이 뭐 우리 온실가스, 핵심 나노 해서 바이오 해가지고 이 바이오 나노 뭐 가스 에너지 그 다음에 이 6개 분야를 정해가지고 집중으로 에너지 신산업이나 우주 이 부분도 중요하다. CO2. 그 다음에 ICT 요즘 우리 뭐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ICBM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 이미 많은 융합 클러스터 ICT 기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분 남았습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1분? 예.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달 탐사 이제 우리 한국형 발사체 뭐 이건 저 전공이라 많이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에서 북한은 계속 위성은 신통차는데 발사체 미사일만 계속 쏘요. 우리도 한국형 발사체 2조 2천억 들여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초 이 마지막입니다.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정적이고 도전적인 우리 이공계도 편안한 환경에서 좀 더 개선된 환경에서 연구하고 국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익숙해지셔서 다들 정말 자연스럽게 나와주고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에 다보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인공지능, IoT 등의 기술 혁신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7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1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 준비가 25위 수준으로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에 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 과학기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더불어 성장론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불평등에 의한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해가면서 성장을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으로는 국민이 생명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겠다. 사회로 만들겠다. 그래서 헬조선을 지나서 헬로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7대 약속이 있는데 우리 과학기술과 관련돼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성장 동력의 확충 그리고 전국이 더불어서 잘 사는 균형 발전을 지난번 우리 당에서 한
민주정부에서 추진되던 것이 이번 보수정부 8년 동안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걸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불어 성장론은 국제적으로 전 세계 국가가 이제는 포용적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정의와 평화 그리고 통합과 번영을 이루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기조를 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공정한 경제가 되게 하고 그리고 선도 경제를 만들어가면서 정책을 추진을 해야 하며 그다음에 지역과 계층 간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경제가 되도록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주력 산업은 저성장 상황에 있고 신성장 동력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를 고민을 해보면 지난 60년간 큰 기업, 대기업 위주로 도우면은 낙수 효과로 아래까지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이제 방식의 그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고요. R&D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 기술이나 대기업 위주의 주력 산업에 필요한 기술 위주로 R&D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 제4차 산업혁명 앞두고 투자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1번으로는 이런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민주정부에서 마지막에 과학기술 부총리를 하면서 예산권까지 R&D에서 이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지난 보수 정부를 통하면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지위가 실장급입니다. 차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지금 보면은 전국에 연구단지, 그다음에 그 과학 비즈니스 벨트,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렇게 해서 정부가 만들어질 때마다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과 장비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과 운영 중심으로 바꾸어가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연구 인력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력 산업 위주, 첨단 기술 위주의 그런 정책에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정책도 또는 투자도 하이브리드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산업 모터를 새롭게 찾아내는 그런 1분 노력을 남았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1분? 네. 그래서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과학기술 투자를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인류의 문제를 과학기술이 풀어나가도록 하는 데서 우리가 그 선도 산업을 발견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인력의 그 기관별로의 이 불균형 상태, 투자와 인력 활용의 불균형 상태를 해결해서 과학기술인들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수과학자에 대해서는 생애 기본 연구비를 지원해서 연구비 따는 출혈 경쟁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보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 안 꺼지는 연구실, 아까 계속 논의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경력 단절 방지라든지 연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의 이 다양성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구분된 게 아니라 남녀에게 모두 참여하고 모두 좋은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민의당 신용현 후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확인하셨죠? 키가 조금해서 나가서 하겠습니다. 국민편 국민의당의 정책 공약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 굉장히 심각하죠. 경제하면 위기다라는 말만 떠오르시죠. 경제 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새누리당이 집권했던 8년 동안 2%대 저성장을 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2.5%로 사상 최대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죠. 다보스 포럼이나 많은 데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ICT가 모든 분야의 기반이 돼서 움직이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아까 문미옥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한 210만 개 생기지만 한 710만 개의 일자리는 없어질 거다. 한 500만 개 없어질 거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이게 3월 24일 날 제주도에 가서 제주 선언을 한 얘기입니다. 국민의당은 미래를 위해서 태어난 당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뭐 불안하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주도 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내세운 게 제2의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그리고 창업혁명입니다. 며칠 전에 KBS 정강정책 방송 연설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과학기술 쪽에 할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 일자리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을 하셨고요. 인공지능이나 로봇, 사물 인터넷, 뭐 3D 프린팅, 나노 바이오 이런 것들이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우리 미래 일자리, 그리고 미래 먹거리, 그리고 미래 복지를 여는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계셔서 비례대표 1번, 2번에 과학기술인을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1번을 받았고요. 국민의당에서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는 번호가 5번 내지 6번입니다. 그러니까 6명이면 3분의 1을 과학기술한테 배정할 만큼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공약의 기본 정신은 뭐 미래를 위한 준비, 함께 성장하는 거, 그리고 적대 공전이라는 게 두 당이 서로 뭐 나오고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공전하는 체제에서 3당 체제로 가자 하는 얘기고요.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 평등사회, 노인복지,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공정한 언론 이런 것들을 기본 정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이 경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경제장에서도 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미래형 신성장 산업 육성하는 겁니다. 뭐 앞에는 조금 비슷한데 제가 주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여기 세 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에 19조를 현재 투자를 하고 있었고 제가 과학기술심의위원으로 해봤지만 이게 컨트롤 타워에서 하는 거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거를 그냥 이렇게 마이너 튜닝하는 역할밖에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듯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를 하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들은 미리 선행해야 되는 투자, 국가가 해야 될 투자, 뭐 민간이 해야 될 투자를 잘 가름마를 타고 거기에 계획에 맞춰서 우리 과학기술을 선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안철수 대표께서 벤처를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벤처 투자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창업을 했을 때 사람만 빼가는 게 아니라 M&A를 통해서 적당한 정확한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계시고 1분 남았습니다. 예, 한국형 노키아 지원 정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청년 쪽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 쪽에 청년 스타트업 제품 공공 구매를 확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구직자 인권 보호 그리고 청년 노동 착취 방지에 대한 것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하는 것도 들어와 있고요. 30초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앞에 있었는데 청년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청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이제 혜택을 주는 연령의 높이를 34세로 높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거나 하면 30세가 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실질적으로 이공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갔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아마 이제 공약이 저희 국민의당이 생긴 지가 얼마 안 시간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후보자님들께서 잘 발언을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과 토론의 시간인데요. 앞에 지금 자리가 세팅되고 있는데 후보님들께서 한 분씩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회 진행되면서 계속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먼저 박사과정의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 특정 기업,
삼성, LG에만 가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각 개별 학생들은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학생들인 것 같은데 특정 대기업에 속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단순 업무만 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게 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도전적인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은 그때그때의 이슈나 정권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과학연구원 사업이 정권이 바뀌며 규모가 반으로 줄어들고 현 정권의 공약이었던 한국형 달 탐사 계획에 급속도로 비중이 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 개발 사업이 새로 추진되는 일 등이 있었고요. 물론 시류를 따라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규모 국책 연구 사업이 5년 안에 성과가 나오기는 매우 힘들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몇십 년 단위의 장기적 프로젝트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대학원생 노동의 애매한 지점. 학위를 위한 연구 노동이 트레이닝으로 생각되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점. 이에 대한 전폭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공계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1, 2학번 이후부터 이공계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진로를 가진다면 수혜받는 장학금을 환수한다고 하는데 과연 올바른 장학금의 취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지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는데 선거 후보자들을 더 잘 알고 싶다는 의견도 나왔네요. 현행의 선거운동 기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후보자에 대해 오래 생각해볼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후보가 자신을 알리는 일도 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거 전에 바짝 노력해서 당선된다는 회의적 인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거운동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처 소개하지 못한 의견들, 그리고 오늘 토론 현장에서 나온 방청객 여러분들의 의견들은 토론이 끝나고 각 정당에 빠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질문 지금부터 사회자가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는 굉장히 좀 약간 재밌는 질문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한국 과학계를 뒤흔들었던 이슈는 누가 뭐래도 알파고와 그리고 중력파가 되겠죠. 중력파였죠. 그래서 그 각 정당들에게 혹시 개인적으로 각 개인적이 아니죠. 네, 정당의 입장에서. 각 정당의 입장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R&D의 어떤 이슈가 하나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하실까요?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알파고 중력파에 의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더 우리가 사전에 이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돼서 사회에 나오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파급 영향을 예측을 좀 하고 과학기술인들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런 그 기술이 나왔을 때의 문제를 좀 예측해서 준비하는 그런 합의체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국제적인 논의도 필요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핵무기가 원래 이제 물리학적으로 원리를 개발하고 핵무기가 성공을 하기 전에 그런 합의체가 있었더라면 지금의 핵무기 때문에 그 발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세계적인 갈등이나 비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국내적으로 우리 R&D 투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과 장비를 만드는 물리적인 투자에 굉장히 집중을 해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그 R&D 투자를 하고 GDP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1위라는 얘기를 하면서 연구자들에게 성과가 없다라고 질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것을 인력과 그다음에 이미 그 투자된 시설과 시설과 장비를 충분히 100%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그리고 운영에 적절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자의 방식 자체를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순서대로 그냥 저희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명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에 알파고가 유행이라 저희 14번 비례의 조훈현 고수가 이번에 비례 14번에 선정이 됐고요. 저희 알파원 이제 유세 지원단이 생겼어요. 저도 그 중에 멤버인데 조훈현 고수와 IT 이쪽 해서 분야해서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유세 지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알파고가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R&D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 있잖아요. K 코리아, U 코리아, G 코리아 뭐 지금 이제 네, 많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R&D의 정책도 바뀌고 또 테마도 바뀌고 해요. 우리가 제안서를 써서 G 코리아, U 코리아 할 때 또 다음 정부 되면 또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가 과학 정책이 제가 2년은 MB 시절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해서 독립부처였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게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면서 그 안에 연구총괄조정국으로 들어가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정책이 예산 19조 예산을 검토해서 배정하는데 이렇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고 정부 부처가 바뀌니까 공무원도 다 바뀌고 조직이 바뀌고 해서 이게 일관성 없는 과학정책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좀 더 지속적으로 아주 일관적으로 해야 될 연구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 냄비 현상이 많아서 빨리빨리 성과를 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SCI 논문 과제를 프로젝트를 하면은 성과만 빨리 내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어디 취업했는지 몰라요. 말손이 전혀 안 되는 거. 그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이 과학 정책 부분을 좀 더 독립된 부처가 생기도록 뭐 대선이 또 곧 이제 되니까 그래서 과학 정책 부분을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고 그리고 과학 기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 저희가 정책이나 시스템이나 또 우리가 정부 입법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이 이제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 거냐 하는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그거를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기초나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분야는 뭐 정말로 기본적으로 깔아주고 확대하는 거는 분명히 맞는 기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전략성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분야가 지금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분야다, 무슨 분야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비슷하게 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으면 굉장히 생산에 대한 기술력은 좋은데 그 대신 전후방 산업은 못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같이 동반 성장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 민간이 잘 하고 있지만 국가가 그 기반을 깔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조금만 가까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부터는 사실은 과학기술을 단순한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개발을 할 때 반드시 사회 영향 평가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알파고 문제도 있었고 뭐 미래 일자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했듯이 어떤 과학기술을 개발할 때는 이게 과학기술이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노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그 노인의 어떤 정보의 격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회 영향 평가를 같이 해가면서 분야를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알파고가 뭐 이슈가 저는 알파고의 문제보다 알파고를 움직이는 결국 사람의 능력, 사람의 역량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그게 축적된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알파고를 보면서 정부는 바로
아주 졸속적이고 또 부처가 경쟁적으로 미래부도 산업부도 이후에 인공지능 연구를 어떻게 하겠다, 얼마 투자하겠다 했는데 사실을 보면은 그렇게 할 게 아니죠. 그러면은 그 분야에 연구하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척박한 상황에서 뭐 아주 낮은 수준의 연구일지라도 그렇다면 거기에 그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또 방향을 옳게 또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정부는 그걸 터뜨리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나아가서는 이미 이제 국가과학기술종합심의회가 최고 뭐 의사 결정기구로 있는데 이것을 또 국가과학기술 전략기술 회의라고 해서 대통령이 이제 의장으로 나서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전시행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일단 이 알파고를 둘러싼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집중 질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R&D 분야에 이슈가 있다면 무엇을 알 것이냐. 저는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공공적이고 공익적 연구개발 투자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을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결과를 갖고 아주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건 결국 정치적인 거거든요. 특정한 재벌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막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혜택을 볼 것이냐. 국민의 삶의 질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더 가도록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술에 대해서 도입하는 데 있어서 사회자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기술 역량 평가는 지금 키스텝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회 차원에서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역량을 좀 제대로 봐줘야 된다 해서 아까 얘기했던 기술평가국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을 우리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국민의 입장에서 보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각 당에서 이렇게 한두 가지씩 꼽아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되게 이 현장에 앉아 계신 분들의 질문들 저희가 받았고 또 온라인에서 올라오는 질문들도 좀 취합을 했는데요. 이제 큰 질문들도 있지만 그 하기 전에 각 당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찝어서 올라온 질문들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정도씩 이렇게 먼저 이렇게 딱 찝어서 말씀을 저희가 대신 이제 이게 질문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어느 곳부터 질문을 드려야 할까요? 새누리당 새누리당 앉아 계신 분이 이제 두 번째로 저희 오늘 또 발표를 하셨으니까. 네, 새누리당 후보님. 이제 새누리당 쪽에 나온 질문이 지금 이제 대부분 규제 완화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에 이제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 계속 이제 새누리당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토론회 주제 안에서 이공계 규제 완화나 기본 성장 동력 육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심이 있는지가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몇 개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장 염려스럽고 두려워했던 질문을 바로 받네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앞에 발제 부분은 뭐 저 개인적인 생각도 있으나 새누리당 차원에서 기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 개인적인 또 경험이나 또 대학에 이제 이공계에 이제 소속돼 있는 교수로서 또 경험담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규제 완화 부분은 이제 규제 완화 부분이죠. 네. 규제 개혁 부분은 사실 이게 제가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도 뭐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생산을 위한 규제 개혁은 정말 절실하고 우리 국민의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규제가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뭐 조직에 관한 부분,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조직으로 인한 법이나 제도로 인한 규제 개혁 부분은 사실 굉장히 그 뭐 과학기술 분야나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규제는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학기술 부분에도 이게 아까 다른 이제 정당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여러 가지 어떤 제도상의 문제로 인한 규제는 이게 뭐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국회 우리 입법부 차원에서도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전부 다 제가 읽고 다 이렇게 거론할 수는 없지만 특히 저는 이제 생각에 우리가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아까 우리 이공계 20초 안에 발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이공계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예, 과학기술 R&D 분야에 아까 했던 우리 발제 세 가지 네 가지 관계되는 규제만 해도 굉장히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 개선이나 규제를 개혁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과학기술 네, 정책을 감사합니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당 쪽에 들어온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제 앞선 발제 등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학생 참여 보장을 사실 이제 이 발제를 들으신 후에 이 질문하신 분께서 학생 참여 보장을 기존의 시스템이 꺼리기 때문에 법제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코멘트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제가 듣고 질문을 싶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아까 첫 번째 토론했던 그 학생 참여 보장하고 네. 저희가 이제 공약에서 얘기했던 그 국민 정치 청년들의 정치 참여하고 어떻게 연결되냐 하는 질문이신가요? 아니면 학생 참여 보장을 에 대한 더 정확한 답을 달라주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후자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 후자 쪽이라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정위원회나 대학 평의회에 그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국공립대학에서 벌써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확실하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 사람 그 수가 더 학생들의 수가 더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 발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뭐 그 교수도 2분, 학생 2명, 직원 2명, 뭐 기타 2명 뭐 이런 정도면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특히 카이스트인 경우에는 그 대학 평의회 대신에 교수 평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학생을 배제시켰던 앞에 히스토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표 총장님 때의 그 히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그 국회에 여러 번 개정안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켰다는 것은 그걸 또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외부의 반대뿐만이 아니라 카이스트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먼저 이렇게 형성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나 국민의당 입장으로는 그 학생들이 그 학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거를 찬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당 쪽에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제 들어온 질문에서 그 실효성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반복적으로 답변에서 등장을 했는데 사실 그 실효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당의 일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첫 번째 이슈나 두 번째에 대해서 둘 다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동권은 그러니까 사실 노동상권은 좀 더 분명하게 법적 도입이 필요하다. 법이 우리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대학원생들을 노동자주의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노동상권에 따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실효성 문제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두 번째에서 얘기한 거고 앞에서는 실제로 이제 학내에서 주요 의사 이제 뭐 재정위원회나 이런 데 참여를 열어놓더라도 그 제가 실효성 얘기를 한 거는 이미 다른 대학은 열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여기에 열어놓더라도 그것은 열어놓은 것이지 그것이 효과적으로 발휘된다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라는 측면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현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2대 2 뭐 이렇게 숫자를 배분하는 그거는 제도로서는 가능하죠. 법만 도입이 되면은 이미 다른 학교에서 하고 있듯이. 그러나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원생들의 의사가 또 우리 학생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려고 한다면은 이것이 중요한 이슈로서 우리 학생들한테 자리 잡아야 되고 학내에서 한번 이례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오늘의 토론회나 또 이후에 어떤 기회 될 때마다 한 번씩 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또 우리 당이 그걸 하겠다라는 의지를 저는 같이 말씀을 드린 걸로 아까 기억하거든요. 그 부분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나온 질문이 있는데요. 요건 되게 짧고 강한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쭉 이제 그 발제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공약들을 봤는데, 그래서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 지원에 대한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혹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을 만들면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공계 학생들만을 위해서 이게 전체 국민이 같이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그냥 대학생도 아니고 이공계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불 꺼지지 않은 연구실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연구들이 이제 대학과 공공 출연연 이런 데서 공공 연구는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민간 기업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럼 적어도 대학이나 출연연 이런 데서 이제 공공에서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이라 그러면 연구겠죠. 일과 과정이 양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실 문화, 환경, 제도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너무 지쳐서 연구의 길을 포기를 하거나 또는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과 육아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경력이 단절이 돼버리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제안을 하는 것이 보통은 계획을 세울 때 이 필요한 인력의 100%로 인건비를 잡는다고 하면 해외에서는 한 120%, 130%의 버퍼를 둔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수시로 어떤 100% 인력이 그냥 정해진 계획에 의해서 100% 일을 하면 원래 계획대로의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그러니까 일가적 양립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20초 더 유동성,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려면 사람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이고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질문을 이제 취합을 해서 조금 제공을 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제 각 당의 입장을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굉장히 구체적인 레벨로 올려주고 계신데요. 요것들을 이제 약간 묶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질문들에.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서 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처해 있는 상황 등을 정의를 하실 때 본질적인 의례지위라는 입장에서 지금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질문을 올려주시면서. 그래서 이 입장에 대한 어떤 문제 개선, 이 본질적인 의례지위에 있어서 처하게 되는 문제 상황들에 대한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연구윤리 문제 같은 것들이 터질 때 기본적으로 대학원생과 대학생들이 이제 의례지위에 처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받게 된다든지 하는 뭐 저희 아까 앞에 발제에서 나왔지만 각종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이런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학원 총학생회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제도적인 차원에서 아예 대학원 총학생회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권센터 존재 유무가 각 대학교의 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각 대학교에서 이제 인권센터를 설치를 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데 반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각 대학원 권리장전이나 인권센터를 설립하는 움직임들이 있어 왔던 반면에 그런 평가제도가 있지 않는 이상 대학교에서 그것들을 도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의례 지위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체적인 행동을 원한다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주체적인 행동을 하려면은 어떤 단체를 설립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창구가 있어야 하는데 아예 그것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고민이니까요. 말 그대로 고민과 질문이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이제 각 당별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각 당마다 저희가 이 토론에 관련해서 질문당 한 2분씩 시간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혹시 먼저 하고 싶으신 후보님. 뭐 신용현 네, 신용현 후보님께서 조금 빠르셨으니까. 네, 손을 먼저 드셨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더 상위에 인권센터를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이크를 게 조금 가까이 네, 대주세요. 상위에 인권센터를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였었는데 대학교 내에서 인권센터를 두면 뭐 어쨌거나 바깥으로 알려지는 게 나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거고요. 뭐 대교 협의라든지 그 뭐 아니면 그 다른 대학 평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어떤 그 대학원 인권센터 같은 거가 있어서 서로 상호 다른 다른 대학의 경우를 벤치마킹도 하고 잘하는 걸 쫓아가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비교에 대한 데이터도 나와야 이제 아마 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의리냐 하는 문제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그야말로 학생이고 학생으로만 있었을 때는 뭐 돈도 장학금만 받았던 거고 근로자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공부하면서 공부만 잘하면 장학금 받았어도 됐죠.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공계인 경우에 장학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프로젝트에 인볼브해서 받는 그런 당연한 인건비 더하기 성과급 이거를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 꼭 무슨 중소기업 사장하고 종업원처럼 이제 갑을관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늘 와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 감정적으로 뭐 스승과 제자 사이니까 그냥 좋은 대로 가겠지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근로자로서의 어떤 그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듯이 우리 이제 대학원생들에 대해서도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안전 문제라든지 아까 근로자 기준법을 제가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어떤 그 물리적인 안전 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주고 그 권익을 보호해주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준용한 그런 유사한 법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성호 후보님 두 번째 손 들어주셨기 때문에 발언하시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하다 중단된 것도 있고 당의 입장에서는 오늘 얘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법과 제도적 보완 개선을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하나의 주체 입장에서 우리 대학원생들이나 뭐 학생들이 저는 각 당에 뭐 꼭 정의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당의 청년 학생 뭐 위원회나 이런데 낮은 수준 소박한 수준이라도 좀 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일상적으로 우리 당의 정책에 반영할 통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한 번씩 단속적으로 한 번 하고 또 한참 넘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누구라도 몇 명이라도 이렇게 참가해서 학생회서를 교류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당의 노력들도 더해질 것이다 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는 더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제도적 측면에서는 아까 몇 번 뭐 시혜적 측면, 인권의 뭐 측면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폭넓게는 사실 교수 학생과의 관계도 뭐 다른 논문 표절 이런 거 못지않게 연구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 여기에 위배되면은 이 기준에 위배되면은 엄중하게 교수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이 주로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학생들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서 좀 더 사실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사회에도 필요하지만 사실 대학원 실험실 단위에서도 프로젝트 단위에서도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민 후보님 말씀하시겠어요? 네. 네. 사실 우리 대학사에서 사실 오늘 우리가 노동에 관한 이야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정치라는 거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국가를 위해서 뜨리는 일을 해서 국민한테 칭찬받는 게 정치의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현실,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법 제도를 해서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입법을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에서 몇십 년 동안 활동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하면서 사실 현재 우리 대학사의 문제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은 취업을 원하는데 교수는 연구를 해야 돼요. SCI 논문을 많이 써서 그게 실적이 좋아야 연구비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연구비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말하는 우리 이공계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 임금을 연구비를 줄 수 있고 학생 등록금을 댈 수 있고 특히 사립대학은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학기술은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도 있어요. 국립대학, 사립대학, 과학기술은 보면 R&D를 하기에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외국에 학회 한번 가려면 굉장히 많은 경비가 들지만 그 학생 연구를 하려면 많은 학생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려면 SCI 논문 써야 되는데 학생은 취업을 원합니다. 학부 학생들은. 그러려면 기사를 따야 되고 이공계 특히나 더 취업시켜 요새 굉장히 좁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미스매치라는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법제도라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바둑 우리가 알파 바둑알처럼 바둑판처럼 세부적인 법안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20대 국회에서는 정말 우리 이공계에서 법 제도화가 되고 제정을 해가지고 기존 법에다가 이런 현실을 바로 반영해서 제정을 해서 우리가 이공계 과학기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세요. 네, 국회에서의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학 입법처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과학기술 이렇게 키워드를 쳐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근데 예전부터 만들어져 오고 개정을 거듭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프레임은 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특히 과학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하는 방식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방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든 그 정책을 그러니까 그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에게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법률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법률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법률이 조금씩 그 프레임을 바꿔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공계 대학 또 이공계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대학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권센터를 만들면 안 만들면 벌점을 주니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디테일한 수단적인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법에서 정했을 때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벌금을 부과할 수도 남았습니다. 있고 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연동을 시키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번에도 이공계 그 정원을 늘리고 하는 것 때문에 무용학과를 폐지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갖고 움직이면 대학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요구들 반드시 필수적이다라는 것들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법안들이나 정책들에 대해서는 저희 요즘에 세상이 좋다 보니까 구글 검색만 조금 해봐도 사실 저희들도 다 알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여러 가지 후보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던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다양한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혹은 어떠한 법안이 있다 이런 것들 저희가 모르는 것들 아니거든요. 학생들도 다 아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여기서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말 확실히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약 그게 없다면 없는 대로 혹은 정당의 입장이 없다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라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정을 할까요? 네네.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저도 그렇고요. 네,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아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이분 것 같은데요.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의 주제인 그 이공계 학생들의 문제, 학생들이 느끼는 애로 이런 것들을 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국회가 하는 일은 법과 예산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학기술기본법이 사실은 우리 과학기술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 기본법에 인력의 과학기술 인력에 관한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정말 그 법의 그 대상이 되는 학생, 연구자들과 대면 접촉을 할 수 있는 조직의 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사실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너무 시설이나 장비에 투자하는 것들을 조금만 효율화해도 인력이나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법적 근거 없이도 저렇게 전국 그 18개 만들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법도 문제이지만 정책적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내년에 총선에서 정권을 잡아서 다시 민주정부를 수립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연구자 중심으로 또는 학생의 어떤 뭐 이게 본질적인 의뢰 지위라 그랬는데 정말 의뢰 입장 이런 말은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아서 안 썼는데요. 그런 그 소외받거나 그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 확실히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어떤 분 발언? 네. 네, 혹시 먼저 하실 분 계신가요? 먼저 하실 분 계시면 언제든지 먼저 하셔도 됩니다. 오늘 가장 많은 문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대학원생 또 우리 학생들 전체를 하나의 의뢰 입장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봅니다. 의뢰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결국 저는 법에서 이제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게 저는 오늘 전체 흐름 속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노동상권을 부여한 문제는 바로 이제 우리 노동부에서 바로 이제 관련 조항 그리고 시행령을 바꿈으로써 가능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요구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학원생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면 물론 이제 학생회가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은 노조가 할 수 있는 더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윤리위원회나 이런 것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즉각적인 정부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후속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연구윤리위원회라는 것들은 좀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대학 이사회 이제 하고 또 대학의 이사회 그다음에 연구소의 이사회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내부 그 규정을 바꿔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미 이전에도 제안해왔고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발언하시겠어요? 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가 특히나 이제 대학원생 같은 경우가 이게 학생하고 근로자 그 사이에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들에서 문제가 되는 건지 뭔지를 사실 지금은 제가 파악을 오늘 와서 들은 거가 여러 개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를 이제 꼼꼼하게 챙겨서 그거에 대한 관련된 어떤 기존에 있던 법에 항을 더 집어넣는 거가 날지 아니면 특별하게 아까 나왔던 얘기처럼
뭐 연구보조원 아니면 뭐 다른 이름을 붙여서 그런 그죠 지위와 뭐 이렇게 권리에 관한 어떤 법령을 만든다든지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저희 그 국민의당 공약에서 미리 생각했던 거는 아니고요. 뭐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아마 국회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을 그러니까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이공계 대학원생들에 대한 처우, 그다음에 근무 환경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한번 꼼꼼하게 생겨보고 법안이 필요하다면 법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까? 네, 발언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마지막 답입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까? 하나 남았습니다.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공계를 전공하다 보니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우리가 R&D가 독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에 새누리당이 이긴다면 제가 국가연구청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밑에 우리 젊은 이공계 청년 자문단을 두고 해서 완전 X축, Y축을 해가지고 국민의 여러 가지 R&D 이공계통의 모든 의견을 듣고 싶은 그런 조직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R&D 미국이나 일본은요, 연구실에 세크리테리다 비서가 다 있습니다. 잡일하는 비서. 우리나라는 그 연구비 예산이 없어요. 대학원생이 다 해야 돼요. 연구비도 너무 카드가 너무 힘들어요. 행정구역별로 잘려 있어가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을 개선을 하는 그런 R&D 현실 제도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드론이나 저희는 뭐 우리 분야 드론입니다. 드론은 기술은 개발하는데 법 제도가 안 돼 있어요. 알파고 마찬가지, AI 마찬가지입니다. 뭐 진흥형 하지만은 법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산업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를 하기 위한 법 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30초 남았습니다.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취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이공계 너무 죽었어요. 제도권 내에 있는 공무원 계속 인기가 이공계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대학 교육을 우리가 인턴 제도를 해서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교육의 조직 개편, 교육 제도, 교육 개혁, 규제 개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사실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이제 하나 던지고 하나 확인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우리 새누리당 우리 조 교수님, 조 후보님 말씀 중에 아까도 그렇고 그 연구 독립된 그 얘기가 혹시 새누리당 안에서 얘기가 된 건가요? 아까 제가 여기 필드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여기 인발부대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국가과학기술인의 4년을 2년은 독립, 2년은 부속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원을 하면 반드시 이런 조직을 제가 최대한 최선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근데 제 혼자 의견이 아니라 R&D는 각 부처에서 다 하는데 독립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공감하는, 저희 학회를 비롯해서 저희 과학자들은 다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공약이 그 독립적 연구 정책들을 만드는 것인데 어느새 새누리당에서 채택하셨나요? 한번 확인해 보실 거. 예. 그리고 아까 그 과학기술 연금도 아까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된 것처럼 과학기술 연금이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과학기술 연금에 그거는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저 12개 오늘 발표한 거는 제가 작성하는데 직접 인발부가 되지 않았지만 그건 된 거고요. 사실은 연금이 아니고 과학기술 공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제. 그러니까 세 번째입니까? 저희는 과학기술 연금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 연금이 된 건 아니라서 혹시 누구 아는 분들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책 토론이기 때문에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에서 만든 겁니다. 12개. 예,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해야 또 다음 네. 혹시 다른 당에서 지금 이 시점에 뛰어들어야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꼭 안 뛰어드셔도 되지만. 과학기술부가 지금 이제 청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과학기술부로 독립이 돼야 되고 민주정부가 제일 끝에 했던 과학기술부총리제 해야지 실질적으로 정부 조직상에서 예산권과 그다음에 부처 간 조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 당 공약입니다. MB 정부 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그게 독립장관이었어요.
MB 때 2년간. 그래서 그래서 그 더 넘어서 국가과학 R&D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독립부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네. 네, 하십시오. 말씀하시죠. 네, 네, 네. 정부 거버넌스 얘기는 뭐 학생들이어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과학기술부가 있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돼서 교육부랑 합쳐졌고요. 근데 처음에 의도는 그 교육의 그 초중고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남기고 대학하고 과학기술부만 합쳐서 과학기술부 위주의 교과부를 한다고 했었는데 좀 어떻게 거꾸로 먹혔고, 그 다음에는 지금 바뀐 게 이제 그 미래방송통신위원회로 미래방송 창조 미래창조과학부, 줄여서 미방위. 예, 미방인데 미래창조과학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송이나 ICT 쪽에 훨씬 더 현안이 많다 보니까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으면 장관도 계시고 과학기술부 장관도 계시고 차관도 계셨지만 지금은 아까 잠깐 얘기 나왔듯이 그 실장이 거의 총괄이고 그 밑에 이제 연구국이 옛날에 4개, 5개 있었던 게 지금은 거의 연구국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할 때 계속 주장했던 게 그 고위공직자의 이공계 포션을 할당하는 거를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퍼센테이지는 조사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늘어나진 않고 있고요. 산업부가 R&D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산업부의 고위공직자 중에 이공계 출신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활성화하는 거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당 자체도 그 과학기술 파트가 과학기술부가 됐든 그거보다 더 격상이 되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거버넌스 조직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좋은 의견들이. 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좋은 답변들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이런 답변들을 들어봐도 이제 한편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한국 과학기술 정책이라 하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단어이실 텐데 탑다운 형태로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버릴 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질문들이 올라온 것들 중에서도 지금 이런 어떤 답변이나 의제나 전부 다 굉장히 탑다운 형태로 이게 프레임이 되어 있고 여러 위원회 예를 들면 결정에 따른 국가 성장의 주도 모델, 뭐 경제 성장 모델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사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후보님들과 저희들 모두 또한 우리나라는 왠지 그런 나라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계실 텐데, 사실 이게 이공계 대학생들끼리 있기 때문에 아까 뭐 거버넌스 얘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공계 대학생들이니까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주도로서 과학기술을 공부하는 어떤 그런 어떤 국가의 모델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정당들의 생각은 어떤지 또한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마지막 관계 때문에. 질문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네. 가장 큰 질문이고 저희 오늘 토론회의 취지의 어떤 배경이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각 정당들에서 바라고 있는 어떤 한국에서 우리 정당이 이번에 들어가서 무언가가 된다면, 혹은 각자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각자 그리고 있는 어떤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모델은 어떤 것인지 아주 커다란 얘기를 1분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해도 되는 거죠? 네. 제가 사실은 그 비례대표 그 제안을 받고 대답을 안 하다가 이제 그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이유입니다. 제가 상당히 국가의 세칭 위원회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국가 제일 최고 결정기관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도 했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도 했고 현재 핵융합위원회 위원이고 교육과학기술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도 했고 현재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아까 탑다운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은 정확한 탑다운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처가 만든 부처가 만든 그거의 모자이크의 형태이기 때문에 20초 남았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뭐 녹색성장일 때나 지금이나 창조경제일 때나 연구하는 테마가 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포장만 바뀌었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당에서 아까 그 발표드린 내용은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그 그림에 맞춰서 해야 될 거를 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거버넌스의 핵심 문제는 결국 그것이 이름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되었던 뭐 국가과학기술 종합심의회가 되었던 뭐 과학기술정약회가 되었던 결국은 지금까지는 누구냐면은 절반 이상이 관료였습니다. 장관 뭐 이상 관료고 절반은 많이 됐을 때 절반 가까이가 민간위원회라고 했는데 그 민간위원들은 대체로 이렇게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들어간 거예요. 개인적으로 위촉 받아서 저희들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표성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각계의 대표, 뭐 연구 산업 그다음에 현장 연구원들 대표, 대학원 대표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죠.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고 과학기술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정확히 해야 이게 개혁이고 개선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조명희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저도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 기술자가 너무 없어요. 거기가 법관, 뭐 행정, 관리들이 있어서 제가 33년간 위성을 했는데 위성 정책이나 우주 정책에 국회의원들이 예산 편성하고 입법할 때 이거 위성 과학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너무 비합리적으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회 입성하게 30초 남았습니다.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기술이 오늘 가버넌스 이야기 나왔는데 과학기술하고 가버넌스가 같이 융합이 될 수 좋은 점이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로 할 때 사실 50%밖에 가능성이 없지만 그걸 중계를 했어요. 너무 빠른 성과를 바라는 그런 10초 남았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을 좀 더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회에 많은 과학 전문가 이번에 많이 입성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미옥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까 답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차피 법률이 지금 그 탑다운 방식의 법률 체계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그 법률의 대상이 되는 국민 또는 그 이해관계가 얽힌 분들이 참여하는 형으로 또는 그분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형으로 법률 체계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과학기술 행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아까 모니터에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학과가 단 3개의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인프라도 좀 더 크게 키우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긴 시간 달려오고 좀 딜레이가 많이 됐는데요. 마무리를 드디어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저는 1부에서 학내 자치, 대학원생 노동권, 이공계 학생 인권 등에 대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봤던 것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 이런 얘기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아쉽다고 항상 생각해 오던 부분들인데 이런 얘기를 조금이나마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저도 그렇게 다른 생각은 아니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기도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봐주시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또 정당에서 후보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이제 정말로 저희가 목소리를 듣고 그에 대한 대답도 다시 또 듣고 했던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고생해주신 주최 측의 각 대학교 이공계 학생회들과 대덕넷 그리고 오늘 발표해주신 박항씨, 조승희씨, 카이스트 인권센터, 포스텍 김상수 씨, 그리고 각 정당을 대표하여 참석해주신 조명희 후보님, 문미옥 후보님, 신용현 후보님, 이성우 후보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지금 온라인으로 끝까지 지켜봐주신 여러분들께도 정말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행사가 이제 총선 전에 어떤 단발적인 행사로 끝나기보다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공계 학생들이나 또 넓게는 한국의 대학생들, 과학기술계 전반에 좀 의미 있는 의제들에 대해 이렇게 논의를 해보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제가 오늘 너무 시간을 짧게 드린 게 아닐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네, 죄송하지만 네, 오늘 뭐 말씀 잘 해주셔서 정말 다시 감사드리고요. 네, 굉장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 내부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신현영 부님이나 문경 부님 당선이 계십니다. 아마 노동사건 이야기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교수들 견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력화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노동사건 보장받아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국회에 가시면 비방위에 들어가실 수 있고 법을 고치려면 환노위에 가셔야 돼요. 괜찮아요. 각 당에 가셔가지고 노동사건 반드시 하겠다 약속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은 법이 통과돼도 노조를 못 만들면 아무도 못합니다. 삼성이 왜 못 만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노조 만들어요.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럼 다 해결될 겁니다. 네, 플로어에서 나온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 3권을 각 후보들께 보장해달라고 약속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셨고요. 또 법제화가 되더라도 각 대학교에서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노조가 결정되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플로어에서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잊으신 물건 없이 주변 잘 살피시고 안녕히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